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을 되짚어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분노 유발자들 준비해놨는데 혹시 갑질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갑질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갑질의 천태만상 오늘 보고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뭐니에서는 잘 몰라서 못 받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사례가 적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검토 등에 참여한 교원들이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또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긴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동안 공정한 입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온 수능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육 종사자라면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이 감사원이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의 어떠한 유착 관계, 이른바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그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문항을 판매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이걸 사들인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제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 56명 중에 현직 교사는 무려 27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이거 진짜 범죄네. 네. 이거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지난해 그중에서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엄청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한 일타 강사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랑 너무나 똑같아서 뭐 EBS나 이런 데서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강사가 냈던 거랑 똑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해봤더니 한 대학 교수가 아직 출간 전인 EBS 교재를 감수를 하는 도중에 이 문제를 봤고요. 이걸 또 수능 출제 때 무단으로 쓴 겁니다. 앞으로 이 대학 교수와 일타 강사의 관계도 또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복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 신청을 했던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부당 처리한 부분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뭐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부분이거든요.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의 문제 뒷거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태가 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당국도 수사를 하고 있는 당국도 이게 언제부터 이런 문항 거래가 시작이 된 건지 또 얼마나 뿌리 깊은 관행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지 아예 감조차 잡을 수 없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 문제가 된 현직 교사들은 동료 교원들을 포섭을 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든 뒤에 판매해서 대가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른바 피라미드식 조직 형태입니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정점이 되는 교사는 제일 많이 억대 수억을 가져가고 그 중간에 있는 교사는 매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 수천만 원까지 가져가는 식이었습니다. 또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야, 이걸 엄벌해야 되겠는데요. 큰 문제인데요?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좀 달라야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신 분들은 사교육으로 가서 돈 벌면 돼요. 근데 공교육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한 차원 높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아니죠. 이거 엄벌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조두순은 2008년이죠. 초등생을 납치 또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후에 출소한 바 있죠. 네, 조두수는 지금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안산시 등이 CCTV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조두수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에 명령을 어기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수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로 다가가서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고요. 귀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채 40분 정도나 야외에 더 머물다가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만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시 이후에 거주지를 이탈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건데 네. 왜 나간 겁니까?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초수급자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벌금 낼 돈이 없다. 앞으로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지 않을 테니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어겼으니까 벌은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중범죄자가 이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한 2개의 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꽉 막혀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결국에는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2개의 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일단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등 각 이해 집단의 관계자 대표성을 반영을 해서 36명으로 수기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기단이 2개의 안을 토의 끝에 내놓은 건데요.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대체율은 연금 가입을 한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더 내고 더 받느냐, 조금 더 내고 똑같이 받느냐 이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안대로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러나 저러나 더 내긴 해야 됩니다. 아하. 네, 만약에 첫 번째 안이 채택이 된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는 거고요. 이 안이 채택이 되면 1안보다는 조금 덜 내지만 어쨌든 간 지금보다는 더 네. 내는 형식으로 그리고 받는 거는 그대로인 겁니다. 복지부는 작년에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처럼 쭉 간다면 그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 나온 1안을 채택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요. 2안대로 가면 2063년 8년 늦춰질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근데 방금 이야기에 따르면 2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겠는데요? 그런 셈입니다. 우리가 체감할 땐 더 내야 되는데 이게 7, 8년 유예하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만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서 만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 만 64세까지 이걸 또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수기단이 제시한 안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더 거치고 국회가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국민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어쨌든 연금 개혁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들 알고 있는데 내가 더 내고 내가 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고갈되는 시점이 연기되는 거지 고갈이 안 된다는 건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저래 불안해요. 자,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 여파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식자재 가격은 점점 오르지만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해서 급기야 토마토가 빠진 햄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햄버거가 좀 느끼해서 네.
토마토가 있어야 맛있는데 이제 햄버거에 토마토가 빠진다는 건가요? 토마토 중요파시군요. 네. 외식 물가도 오르고 식자재 가격도 올라서 점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가격을 인상하면 이게 소비자들이 또 다시는 안 오고 등을 돌리게 될까 봐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는 생산비를 줄이자 이렇게 간 건데 기존에 있던 버거에서 토마토를 빼기로 한 거죠. 그중에서도 왜 토마토냐? 네. 이번에 토마토 가격이 너무 오른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토마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6.3%나 올랐고요. 최근에 특히나 일조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작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마토 빠졌는데 값은 그대로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었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미 그 햄버거인 줄 알고 받아들었는데 먹다 보니 없는 거니까 게다가 가격은 그대로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 과자 용량 줄어들고 아이스크림 그 크기 줄어들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합성어인데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고 들어갔던 원재료 빼는 눈속임, 꼼수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마토 한 장이 주는 풍미가 또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30년째 토마토 있는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고 비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게 토마토 한 장이 토마토 케찹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게 그럼요. 있어요. 식감도 그렇고, 네. 그럼. 이래저래 저 소상인들도 어렵고 소비자들도 어렵고 이러네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한데 생활 습관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 생활 습관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게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한 아침에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한 이 건강 습관까지 전해드리는 닥터 하우스 바로 보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학 박사 김성환입니다. 이정수님, 우리 몸 중 한 부위에 이렇게 병이 생기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온몸에 병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심지어는 여기까지요.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온몸의 병을 부르는 잇몸병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잇몸병 때문에 이럴 수 있다니. 잇몸병을 제대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잇몸병이 뭡니까? 잇몸병이란 치조골이나 치주인대 등을 포함한 치주 조직 전체를 뜻하는데요. 이 치주 조직은 음식을 씹을 때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키고 치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염증이 생겨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이 바로 잇몸병이죠. 이러한 잇몸병은 치은에만 염증이 생긴 치은염과 치조골에까지 염증이 확산된 치주염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잇몸병이 구강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몸의 병을 부른다는 겁니까? 잇몸병은 세균에 의한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잇몸에 생긴 염증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며 전신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면 치아 손상은 물론 고혈압, 당뇨,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치주학회 AAP와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 역시 잇몸병 등 구강 질환이 전신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경고를 미국에서 하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증상은 어떻습니까? 잇몸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고 곱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치아가 시리고 갑자기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이 손상되면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도 예전에 비해 치아 사이에 많이 껴서 불편하고
씹을 때 치아에 갑자기 힘이 주어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증상을 호소할 때 병원에 내원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병원을 빨리 내원해야 되는데 이게 무섭단 말이죠. 맞습니다. 대부분 생각들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오복 중의 하나라는 치아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꼭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 오래전부터 잇몸에 상당히 붓고 피가 났으며 치아도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하고 남아있는 대부분의 치아가 또한 흔들렸습니다. 음식물의 저작은 당연히 불가능했고요. 거기다가 염증으로 인한 심한 구취까지 동반되어서 대외 활동까지 할 수 없는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태셨죠. 근데 저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제 주변에 보면 초기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잇몸병은 전 국민의 약 90%가 평생에 한 번 이상 걸릴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도 잇몸병으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잇몸병 치료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잇몸병은 항생제, 진통소염제,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가글제 등을 사용한 약물적 치료 방법하고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치석 제거술, 그다음에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그다음에 잇몸을 열고 진행하는 치주 수술 등의 치과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잇몸병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이도 다 빠지고 잇몸까지 다 무너진 상태면 어쩝니까? 그럴 때는 광범위한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뼈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는 상악동 거상술, 수평 혹은 수직적 뼈 이식술, 필요시에 연조직 이식 및 성형술과 함께 무너진 교합 상태를 되찾을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특히나 잇몸병을 방치하여 잇몸이 전부 무너졌을 때는 환자가 예전처럼 편하게 식사할 수 있고 또 안무적으로도 다시금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회복시켜줘야 하며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단순한 정기점검이 아닌 예방관리를 통해 치료 후에 장기간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고요.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같이 살펴보시고 머릿속에 해당 이미지를 같이 그려가면서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잇몸병의 예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잇몸병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김성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박장수입니다. 어떻게 이번 주제가 뭔가요? 그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네. 이정수님,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부위가 넓은 부위가 어딜까요? 손가락, 발목, 뭐 허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땡, 틀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부위는 바로 어깨고요. 이와 관련된 주제는 현대인의 고질병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가 우리 몸에서 가동 범위가 제일 넓어요? 네, 그렇습니다. 몸통과 팔을 이어주는 연결기관인 동시에 견갑골, 쇄골, 팔뼈, 근육 등을 모두 지탱하며 신체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바로 어깨입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높은 부위만큼 손상도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어깨 통증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어깨 통증은 단순 근육통부터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등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바로 오십견입니다. 아, 오십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십견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흔히 50대에 많이 발병한다 하여 오십견이라고 불리지만 정식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우리 어깨 관절 주변에는 관절을 두루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일종의 주머니가 있는데요.
본래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관절 내부 윤활력이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관절낭이 관절뼈에 단단하게 유착되며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게 되고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50견은 왜 오는 겁니까? 중장년층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으로 봐서 노화에 의한 대행성 변화나 과도한 어깨의 사용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발별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어깨 손상, 지나친 다이어트 또는 잘못된 자세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깨 통증을 보이는 원인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뭐예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속 4개의 힘줄 중 하나 이상이 파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원인 질환에 의한 어깨 통증의 양상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 어깨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반면 50견일 때는 어깨를 움직이는 모든 방향에서 통증이 느껴지고요. 어깨를 움직이는 게 어려워집니다. 어깨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깨 질환으로 인한 진료 인원은 지난 2018년 226만 6천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42만 6천 명으로 무려 15만 9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이게 어깨 아프면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병을 키우는 아주 나쁜 행동인데요. 사실 50견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자연 치유되지만 일상의 불편함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면 파열 부위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인대나 힘줄의 변형으로 2차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깨 힘줄이 굳어져 완전 파열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깨 통증이 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흔하게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고주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깨뼈 안에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에 주사바늘 넣고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이나 주사기의 수압으로 스케를 제거하거나 어깨 관절에 구멍을 내어 염증을 완화시키는 어깨 관절 낭 팽창술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이정수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핸드폰을 보세요? 사실 그렇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번 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어깨에 들어가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턱을 개거나 팔을 기대고 앉은 자세,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 등은 평소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어깨 통증 완화나 예방에 좋습니다. 자, 양 손바닥을 모으시고 그리고 천천히 어깨를 머리 쪽으로 올려주세요. 하나, 잠시 멈추시고 다시 어깨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게 몇 번 안 했는데도 싹 풀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어깨 통증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박장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배한진 변호사 또 그를 신재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사건이 우리의 분노를 유발할지 바로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이 아파트 한 동 입구를 막고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 차 엄청나게 고가예요. 근데 저 아파트 바로 앞에다가 된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거 주차할 데가 없었는지. 아니 거기다가 바로 저게 주차 금지 팻말 있잖아요. 네. 그 앞에다가 해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차를 해둔 저 공간이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도 한데 떡하니 막고
저렇게 주차를 해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저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불법 주차죠. 지난주 이제 주차장 빌런들 편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 차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불편을 느낀 이제 주민들이 이제 경비실에 이제 민원을 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경비실에서는 차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뭐 인터폰이 없었나? 인터폰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차를 좀 빼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때 차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차주의 반응? 경비원은 직접 이제 찾아가서 차를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거절하고 이제 문을 닫아버렸다고 거절?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나타난 차주는 와. 경비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내 집 입구에 주차했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이제 새벽 일을 끝내고 와서 늦게 잠들어서 지금 피곤한데 아침 일찍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안 빼겠다. 적방하자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한 건데 저렇게 화를 내시면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뭐가 상식적인 건지 저걸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지금. 네. 적반하장이죠. 먹힌 놈이 성낸다더니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다? 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이거 갑질. 그러니까 저 정당하게 차를 좀 옮겨주세요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막 더 성을 내는 네, 거예요. 막 삿대질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저 고급 외제차의 차주 그 뒷얘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차주는 이제 며칠째 결국 차를 옮기지 않았고 입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됐죠.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 차주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거죠. 네, 두 사람이 나눈 그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경비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간곡히 이해 아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 다음 날도 차량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한테는 약하게 나가면 더 세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뭘 잘못하신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는데 깨워서 이게 잘못한 건지. 아, 예. 그럼 애초에 주차하지 말았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비실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네. 그 입주민들도 이제 그 차주에게 항의하는 어떤 네. 스티커를 이제 차량에다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를 뺐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경비원과 나눈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네, 경찰에 문자부터. 신고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차에 손상 입힌 앞유리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 어머. 뭐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당당하네.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자기 차량을 이제 송기했다는 거죠. 저 진짜 궁금하네. 저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저런 경우에는 경비원 혼자 감당이 안 돼요. 네. 저 관리실에서 나서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맞아, 그걸 뭐라 맞아. 그러더라. 거기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서 주셔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측에서 나섰다고 합니다. 자, 경비원이 사과드렸음에도 아나무인으로 나오시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차주는 좋게 해결하라고 사과문 붙이라고 했더니 경고장이랑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놓고 아나무인 제정신이냐 하면서 발끈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걸 법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해도 원인 제공을 저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봐도 저 분이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차주는 이 아파트에서 10년간 일한 경비원을 뭐 해고해라,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를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했다는데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협박하는 정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말도 안 돼.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인간을 만나요. 맞아요. 이게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 처벌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이제 통행로를 가로막는 경우에 이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경비원에게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관리실에 경비원 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차 절대 안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보면서도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경비원분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2020년이었죠. 입주민의 상습적 폭력과 갑질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유, 그건 기억하죠. 네. 그리고 뭐 이 갑질했던 사람이 뭐 연예계 종사자다, 뭐 어쩐다, 뭐 별 얘기 다 나왔었고. 네. 이거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졌죠.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하잖아요. 근데 경비원이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중 주차 상태의 주민 신모 씨의 차를 손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밀었는데 이 입주민이 자신의 차를 밀었다고 그러면서 경비원을 밀치고 폭행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후에도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뿐이 아니고 경비원 최 씨를 머슴으로 칭하는 뭐 이런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니 경비원분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좀 가장 많은 일들이 주차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신 거고 또 이중 주차를 했다는 거는 밀 수 있다는 걸 전제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죠. 예. 어떻게 네, 저를- 근데 이제 내 차 왜 건드려 이런 이제 마음을 먹는 이제 심씨 이런 사람들은 경비원을 이제 하나의 뭐 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입주민 심 씨는 최 씨를 이제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이제 가둬놓고 때려서 뭐 코뼈가 부러지는데 이제 전치 3주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경비원 이제 최 씨는 이제 심 씨를 고소를 했죠. 근데 적반하장으로 또 그 가해자가 최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또 고소를 합니다. 예, 폭행과 폭언을 이제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송사까지 휘말린 경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입주민이 경비원 최 씨를 폭행하고 또 협박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는데요. CCTV에 모든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근무 시간마다 경비실로 찾아와 때리고 욕을 하는 입주민. 견디지 못한 경비원 최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요 그 소송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송 당하면 변호사 써야 되는데 저 경비원 아저씨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뭐 돈이 좀 있었겠지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 때문에 먼저 가버리셨는데 네. 이게 그게 아니고 끝까지 저런 인간이 처벌받는 걸 보셨어야 되는데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진짜. 예. 사망한 경비원은 그 유서와 녹취 파일을 남겼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울음을 참으면서 녹음한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누구라도 들으면 이제 울컥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야, 너 그래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저는요 힘도 없고요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이요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네. 억울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죽음으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정말 저 때 다 같이 분노 유발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심씨라는 사람 이자는 처벌이 됐습니까? 제대로 처벌이 됐습니까? 네,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상해 그리고 특가법 위반에 뭐 보복상해, 보복폭행, 보복감금, 무고, 그다음에 협박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이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때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3년 8개월이었는데 그걸 훨씬 상회한 5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인 경비원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근무를 이어나갔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런 피해자의 사망을 가중 요소로 봐서 공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판결을 선고를 했죠. 근데 여기서 심 씨가 또 항소를 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항소하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혹시 항소했다고 또 감형이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행히 네. 이제 항소심에서 감형은 따로 되지 않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심 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그리고 정작 유족에게는 아무런 뭐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판결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노한 국민 43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음성 유서 녹음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약자를 무자비하게 밟아버린 갑질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편히 눈 감으세요. 같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2018년에는 만취한 주민에게 경비원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만취한 채로 경비실을 찾아간 입주민이 잠든 70대 경비원을 수차례 폭행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이 경비원은 26일 만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던 사람을 때려 그것도 뇌사 상태까지. 어머. 야 이게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네. 깨워서 그죠? 네, 당시 그 CCTV 영상인데요. 그 이유가 정말 더 황당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찾아가서 어떡해. 폭행하고 뇌사 상태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70대 경비원을 죽을 때까지 때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재판부에서는 이제 가해자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를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그런 사유가 전혀 없었고, 이게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공격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최 씨가 계획적인 범행이 저지른 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아니, 저 술 취한 네. 상태에서 저러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아니, 술 취했으면 아직까지 술 취했다고 그게 봐주나? 그러니까요. 이게 참작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또. 아니 네. 음주운전도 그렇고 왜 술을 먹으면 참작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가중처벌. 네. 지금은 폭행을 한 거니까. 근데 이른이 넘은 연세에도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뭐 저희가 헤아릴 수조차 그럼요. 없죠. 네. 아니 이것뿐이 아니에요. 2014년에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 및 모독을 견디다 못해서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차돼 있던 입주민의 차량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화상을 입고 투병하다가 한 달 뒤에 끝내 생명을 잃었습니다. 네, 동료 경비원들은 이 씨가 한 입주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격 모독 발언을 들어왔다고 전했는데요. 돌아가신 날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으셨다고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경우는 허다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5층에서 경비 부르면서 음식을 던져줬다고 하는데 고인이 던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느냐고 할 것 같아서 이 가해 입주민이 보는 앞에서 이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유통기한 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비 아저씨들한테 주고 네. 누구 선심 쓰듯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인격 모독입니다. 그럼요. 먹다 남은 거 그리고 아니죠? 이게 유통기한 네. 지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먹기 전에 주셔야지 예. 그게 진짜 주는 거죠. 아니 저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당하셨을까요? 이게 네.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거지 그 전에 얼마나 이거 모독을 당하셨고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진짜. 네, 경비원들은 이제 그동안 해고될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고요. 사실 뭐 생전에 뭐 그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그런 입주민들의 갑질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고소인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에서는 그 뒤로도 계속 경비원을 해고하고 또 법원에서 부당 해고다 이런 판결을 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비극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의뢰예요. 제가 보니까 네. 주민들한테도 의뢰 입장이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또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소 측의 간부들한테도 완전히 의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소에서도 또 이렇게 갑질을 한 예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 아파트 경비원이 본인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고인은 당시 경비 반장이었고요. 새로 들어온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 쪽에 배치가 됐는데 이게 40년이 넘은 아파트다 보니까 오작동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잘못된 화재 경보가 나가게 됐고 당시 경비대장이었던 고인이 이 일로 관리소장에게 혼났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로 강등이 됐다고 그래요. 이상하네요. 이게 같은 관리소인데 관리소장분이 경비원분을 그 강등시킬 권한이 있나요? 네, 아무런 뭐 권한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관리 업체와는 별도로 경비 업무를 이제 경비 업체에다 이제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에게 어떤 뭐 인사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비반장의 인사권은 경비원 소속인 경비업체에 있는 거였네요. 오, 별개인데. 관리소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소장은 관리 업무 전체를 이제 뭐 총괄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그냥 경비원을 강등 조치해버린 겁니다. 네, 한 아파트에서 10년이나 일을 하셨던 분이고 일한 지 3년 만에 승진이 돼서 7년 동안 경비 반장으로 일을 하셨다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등되고 또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싶습니다. 이 강등뿐 아니라 갑질도 있었다 그러죠. 네, 이 관리소장이 이제 군인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 조회할 때 군대식으로 복명 복창을 시켰다고도 하고 새벽에 보면 귀신 같아서 이제 주민들이 놀라니까 흰머리를 검게 염색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뻘인 경비원에게 대놓고 망신을 주거나 모멸감을 주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추가 근무라든가 입주민에게 보여주기식 주차 관리를 시키는 등 과중한 업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전형적인 약강. 그러니까 그 입주민들한테는 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경비원분들은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갑질을 하고 지금 이런 상태네요. 네, 예. 이 경비원분의 연세가 74세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모멸감을 크게 느끼셨으면 결국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저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영상이 잠깐 나오던데 네. 경비원들하고 미화원들이 그 현수막을 걸었대요. 네. 그 이후에. 네. 근데 그 현수막 건 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이 이게 항의를 했답니다. 이 사건이 여러 뉴스에 보도되고 막 이러니까 오늘도 뭐 저희 방송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이 추모 현수막이 제거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왜 항의를 해요?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봐요. 그 경비 네. 있어요. 그다음에 그 관리소장 있어요. 그렇죠. 관리소장 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도 그렇고 입주자회의 대표도 그렇고 집값 떨어진다고 저거 다 치워버려라 뭐 이러니까. 마음 아프. 자, 국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경비원은 우리 대신 집을 지켜주시는 소중한 분들이시다. 악마를 만나면 도망가라. 갑질한 사람 대대손손 천벌받기를 바란다. 이런 반응들이셨어요. 네. 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네. 현수막을 걸었던 이 동료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가장 열악한 동으로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명백한 보복성이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지시로 경비원들이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뭐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 근무를 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쉽게 해고해버리겠다는 의미죠. 당시 동료 경비원에 따르면 노예
계약이었다. 이런 증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제 관리소장을 직장 내 갑질 혐의가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제 그 수사를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지난 7월에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관리소장은 벌을 받지 않았군요. 혐의 없어.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에서 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용역 업체에 개선지도 조처, 즉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박 씨의 주급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선재를 인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1년 단위로 이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3개월로 단축됨으로써 고인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불안해졌고 열악한 휴식 공간 문제와 심해진 관리소장의 어떤 괴롭힘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고 본 것이죠. 3개월씩 하는 거는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아, 불안할 것 같아요.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더 꼼짝 못하고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짧은 계약 기간 때문에 입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가 밖에 없고 이제 튀지 않아야 계약이 갱신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어도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간 아무리 단기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 계약이 몇 해 이제 갱신이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그에 앞서서 이제 입주민들께서도 이제 경비원분들이 아파트를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내 부모님이 당할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저 전에 완장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완장 차면 사람이 확 변해. 맞아. 나보다 좀 내가 막대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막대기 이게 이런 인간들은 이제 글러먹은 인간들인데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근데 아우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화가 납니다, 오늘도. 자,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nna fly with the wind, but I don't have the wings. Tears are running right now, becoming wind as time goes by, and it will bring my dream. Someday. 네, 이제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과중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이렇게 편찮으신 분이 없는데요. 그래도 뭐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고스란히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간병비, 이거 그 제가 아주 못 보는 사람은 아닌데 네.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반 봉급 생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이런 것 네. 때문에. 신재현 씨는? 네. 아니 근데 이게 왜 옛말에 그 간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형제들끼리 서로 이제 사이도 멀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겠죠. 네. 아, 진짜 그 긴 병에 효자 없다 그거 저도 알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간병비 어떤 거고 또 얼마나 드는 거예요? 네,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아프신 분을 돌보는 데 들어간 이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간병비라고 한다면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뭐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간병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환자분이 얼마나 혼자서 거동을 하실 수가 있느냐 또 얼마나 아직 아프시냐 편찮으시냐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이제 거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렇죠. 불편하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예. 많이 또 거동이
불편하시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간병비를 보면 일당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식사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이제 간병인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시설에 들어가셔서 비용을 지출하시기도 하죠.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일당이 17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일당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환으로 편찮으신 분이 뭐 하루 이틀 입원하시거나 하루 이틀 간병 받으시고 완쾌하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뭐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편찮으신 경우가 있는데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17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 그렇죠.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돼요. 처음에 이제 조금 불편하시고 제가 완전히 케어할 수 없으니까 간병인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이 점점 더 몸이 불편해지시면 이게 오른다고 네. 점점 올라가요. 네. 어우,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힘들 정도로. 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뭐 일당 17만 원 이거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일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월 2,000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12만 7천 원으로 증가했고요. 한 달 기준 간병비가 400만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400이면. 한 달에 평균 400이면 이게 부담이 꽤 되고 또 이제 제가 만약에 자식한테 그 부담을 지어준다면 제가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이 간병 파산이라는 왜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근데 내가 이제 네네. 저 노후 준비를 한다고 돈 차곡차곡 모으고 그리고 혹시라도 간병을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간병비도 모은다. 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던데. 네, 뭐 인지장애까지 오시면 네, 사실 네. 뭐 미안한 마음조차도 이제 가지실 그렇죠.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사실 노후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후 일반적인 노후 대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적금 들고 연금 들고 열심히 저축하는 건 사실 노후에 쓸 생활비라든가 뭐 잠깐 들어갈 의료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데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노후에 이제 편찮으신 노인분들을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간호를 자녀가 하든 아니면 뭐 국가가 책임지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또 다들 맞벌이에다가 그 맞벌이를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다가 아프신 분들 가족들 케어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사실 예전에는 다 그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해 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였고. 근데 병수발하는 사람은요,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 경제 활동을 뭐 일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그 젊은 청년 세대가 간병비 때문에 학업이나 직업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삼형제 주로 네. 그 둘 정도는 돼요. 그러면 나눠서 내면 그나마 감당이 돼요. 요즘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아니면 없든가. 네. 나중에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쵸. 그리고 저도 경험해봐서 하는데 이건 세금 혜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책임을 못 지면 이거 개인이 감당하는 거면 그 돈을 나는 세제 혜택 왜 못 주는지 그 좀 이렇게 간병비 했는데 부분을, 전혀 네.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여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실버타운 알아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실버타운을 알아보더라도 간병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부담은 덜겠지만 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들 아마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은 하시는데 이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매체에서 노후 돌봄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본인의 노후 돌봄을 걱정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2.8%에 달했는데 이제 대부분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후 돌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67.9%가 대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네. 조영구 씨가 한 7년 정도 있으면 65세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 학원을 하나를 줄이고 그 돈을 좀 미리 대비를 좀 저 혼자라도 좀
이렇게 현명한 아내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좀 빠지더라고요. 조영구 씨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걱정 없어요. 아직도 그냥 뭐. 괜찮은데 예, 내일을 또 내다볼 수가 없죠. 네.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간병비가 연 9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개개인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고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뭔가 이게 나라에서 혜택이라도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있기는 없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처럼 나라에서 해주는 이제 복지제도가 있는데 혹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기요양보험. 그러니까 보험 상품의 일종이에요? 아니 그거 건강보험 내면 그 요양보험료 우리가 내고 있는데.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월급 명세서 이제 월급 받으신 분들은 네. 월급 명세서 보면은 건강보험료 떨어져 나가고 그 밑에 장기요양보험료 네, 맞아요. 해가지고 뭐 찔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뭐 지역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 부가 고지서 보면은 늘 이제 붙어 나오는 게 장기요양보험료인데 예, 건강보험료 떼가면서 여기 한 1% 정도를 추가로 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 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 상품이긴 한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또 큰 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요양 시설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비용도 일부 혹은 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저는 건강보험료 내면서도 이 장기요양보험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진짜 부끄럽지만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야만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나이가 차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부르니까 이 노인분들만 받는 건가 하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뭐 치매라든가 아니면 중풍, 파킨슨병 같은 이제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이 노인이 되시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뭐 다른 걸로 다쳤다. 요즘에는 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다치면 거동 어렵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인 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라서 우리 건강보험도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지 않으면 뭐 건강보험 혜택 전혀 받을 수 없잖아요. 네.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급 판정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해서 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 보험료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연 보겠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도 다 독립해서 각각 가정을 이루어 살고 제가 남편 대신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관련 내용을 지원해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65세 이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65세 이상 노인이면은 뭐 혜택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요. 65세 미만이지만 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럼 또 해당이 됩니다. 뭐 치매나 뇌출혈,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파킨슨병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신청 자격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청을 하면 무조건 또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이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는 이제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지 보통 한 2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셔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인정조사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느 정도 좀 심하냐에 따라 예.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등급 판정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이제 점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뭐 보통 식사를 혼자 하실 수 있느냐, 뭐 화장실을 혼자 다니실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에서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총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거의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 쭉 이제 5등급까지 순차적으로 나뉘어지고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1에서 5등급은 아니지만 거동은 자유로워도 뭐 치매에 걸리셨다라고 한다면 이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중에 시설 등급, 네. 재가 등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시설 등급은 말 그대로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갔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가 등급, 이거는 이제 집에서 요양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 2등급 같은 경우에가 이제 시설 등급인데요. 이 시설 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등급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셨을 때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부터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가 등급이라고 하는데 시설 등급을 받지 못한 채로 만약에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돈에 좀 여유가 있고 혹은 시간이 없어서 요양원에 좀 모시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설 등급을 받지 못하면 내 비용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자리도 없어가지고 요즘엔 들어가기도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등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건강보험 없이 병원 가서 진료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내 돈이 많이 맞습니다. 들죠. 상대적으로 이제 거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설보다는 집에서 모셔라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럼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비용은 전액 지원을 받는 건가요? 전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도요.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가도 뭐 몇천 원 정도는 부담을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는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요. 20%는 시설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이 80%의 한도가 앞서 말씀드린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재가 등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보통 네네. 이제 집으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분이 오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 오셨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마치 건강보험 적용받는 것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5%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5%를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 그리고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뇌출혈 후유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계시면서 뭐 요양보호사분을 모셔가지고 뭐 방문 간호사를 모셔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월 한도 내에서 이 요양이라든가 목욕, 간호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기준에서 재가급여를 보니까요. 지원받는 월 한도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등급에 따라서 다르죠. 1등급 기준 월 20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5등급이라고 한다면 115만 원 가량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상등급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루에 3시간 정도 받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3등급의 월 한도액은 145만 5,800원이잖아요. 월에 이만큼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루에 3시간씩 방문 요양사 부르겠다라고 한다면 180분, 이거 3시간이죠. 3시간에 54,320원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월 한도액 145만 5,800원에서 이거를 이제 54,320원으로 나누면 26.8일, 그러니까 27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게 등급 받을 때 등급 판정하는 분이 집으로 와요. 네.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해보셨구나. 근데 거기서 눈물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몰라야 되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뭐 하고 있거나 이거 와가지고 알려줘요. 그러고 있으라고. 근데 이 두 분이 오면은 이제 인터뷰 워낙에 이제 그동안 시험 보고 살았으니까 정신은 바짝 차려요. 그리고 몇 년도에요 할머니? 2024년이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해. 그러신다고. 시험 보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떨어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러고 있으라고. 마음 아프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등급을 받아야 네,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요거보다 넘는 비용은 내가 내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루에 3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직장도 출근해야 되는데 하루에 뭐 6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지원을 초과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또 이용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재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편찮으신 어머님이 2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암이 발병하셔서 아무래도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요양보험 시설 급여를 받고 있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요양병원이 좀 더 비싸던데. 그렇죠. 요양원에 계셨는데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계속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요양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의사, 간호사 같은 이제 의료 인력이 중심이 되는 시설이에요. 이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이 요양시설이고요. 이건 노인장기 요양보험 앞서 말씀드린 거기서 이제 지원이 되겠죠. 현행 제도상으로 보자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제 아까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그 입소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이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간병비를 100%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양병원은 환자가 간병비는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는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은 사실 상대적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간병비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면 다 이렇게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요양병원에 앞으로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간병비에 대해서도 요거 보험 적용을 좀 해주겠다, 일부. 그래서 그동안은 병실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게 지원이 전혀 안 됐었는데 건강보험에서만 적용이 됐고요. 근데 간병비는 지원이 안 됐었죠. 근데 하지만 이 간병비가 점차 이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등급에 따라 다른 걸까요? 네, 등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증 입원 환자 먼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도 입원 환자를 5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의료 최고도 그리고 의료 고도 단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분들 요게 이제 둘 다 해당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국가 재정은 괜찮은가요? 여기 다 해줄 수 있나요? 뭐. 어때요? 걱정인데요. 아무래도 건강보험도 지금 재정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 보험료 걷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성 질환도 늘어나게 되면 더 심각해질 텐데 작년에 예산정책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현행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 내후년쯤 2026년에는 들어오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이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요. 누적 준비금, 그러니까 쌓여 있는 돈은 2031년에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간병보험 그리고 네. 보험에서 특약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저 간병보험 들었잖아요. 제 거. 제 거. 스스로. 내 스스로. 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네. 제 스스로 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좀 부담 덜. 그러게요. 저도 근데 아마 들어야 그거보다 더 들 거야. 그걸로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못 들은 사람 그림에 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영국과 미국 사례를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상품에 이걸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방식으로 개인이 조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 어떠냐 이렇게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100만 명 정도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4년 뒤에는 14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대폭 확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 받고 이런 거는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등급 외에 내가 내는 돈도 엄청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뭐 이렇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연말정산이나 뭐 네. 종합소득세, 그렇죠. 세제 혜택 같은 거 좀 주면 좋은데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이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리 이제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건강보험 제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병원 안 가면 아무런 혜택 못 받잖아요.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 이렇게 복잡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책자 다운받아 보시면은 그 5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내용도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간병비가 부담되고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비용으로 충당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런 이제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쪽으로 좀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조금 더 근데 이게-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내 몸대로 안 될 때, 네. 그쵸. 내 기억이 내 기억이 아닐 때, 이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자,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 곳곳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군데군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고요. 남부 지역에는 쌀아고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최고 20mm, 남부 지역에도 많게는 10mm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부는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상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비가 와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1도, 대구 13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만큼 포근합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방송하러 오는데 보니까 빗방울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오는 길에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눈비 예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